네, 어떻게 잠시 쉬었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그러셨나요? 예, 어, 지금 이제 후반부 국제거래법 8주차 후반부 강의분입니다. 30분씩 해가지고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날이 되겠군요. 예, 8주차 두 번째 시간이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역시 한 1시간 20분 정도 해가지고 두 개의 분량으로 나눠서 이 클래스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996년도 대법원 판례 그리고 1990년 대법원 판례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이제 이 판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움, 운송물 인도움 관련한 판례입니다. 운송물 인도움. 운송계약상 가장 중요한 의무죠. 운송물은 이제 그 가망 능력 주의 의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송에 관한 주의 의무, 마지막으로 운송물을 운송계약상 그 수화물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 청구권 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그 책임 한도의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 국제협약,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은 쭉 우리 설명드린 대로 이 그 운송인의 책임 발생, 그리고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책임 한도에, 그러니까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송계약에 기초한 청구인 경우이고요. 불법행위로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서 그 대리인들이 이제 불법행위 청구를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판례는 지금 운송물의 인도가 있었는가? 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그 운송물의 인도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되었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화물이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례예요. 여기 수입 화물의 보세 운송이나 보세 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에 관해서 이제 관사부상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등등 설시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90년 사례는 운송계약상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 반출시킨 것 같습니다. 윗사례는 지금 전용 장치상,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 운송되어 가지고 선화증권상 통지처인 갑회사의 자가 보세 장치장에 입고되었어요. 이 판례는 실제로 그 사실상 지배가 운송인에 의해서 이 그 통지처 갑회사의 사실상 지배, 그 점유가 물품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다. 그래서 인도된 것으로 봤고요. 90년 판례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입고시킨 자의 점유하에 있다. 그러니까 보세장치장의 그 여러 행정 법규상 세관장 감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공공목적상 관세 확보라는 공동목적상 세관자의 감독을 받는데 불과하니까 이 판례는 지금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입고시킨 자 점유하에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입고시킨 자가 지금 운송인이죠.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하주의 화물 양화 작업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이건 자가 보세 장치장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보세 창고라도 여기
자가 보세 장치장이군요.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판례가 좀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된 것으로 봤는데 이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 상 아직 운송물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아니었고 결국 이를 불법 반출시켰어요. 선화증권상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결국 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그 운송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제가 결론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판례가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요지는 그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의무 중에 운송물 인도 의무가 있고, 이 운송물 인도 의무는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꼭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도 계속 나와요. 보증도를 통해서 인도하였다 할지, 이런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또는 불법행 위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볼까요? 1986년도 판례인데, 수입함으로 운송한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 창고에 반입한 후 그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하였다면 운송인은 이로써 그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운송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요. 지금 화주는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겠죠. 그에 관해서 운임 지급 관련해서 다툰달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1992년도 사례는 이제 보증도 사례입니다. 이 보증도 사례는 우리 그 교재 밑에 추석 부분에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은 하나의 상관습인데요.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의 정당한 선화증권 소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도라는 건 선화증권 소지인 아니더라도 은행이 보증을 하고, 은행이라는 건 이제 공식력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을 인도했는데 나중에 무슨 정당한 권리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이런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은행이 그 배상이랄지 이런 걸 보증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은행 보증을 전제로 해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인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꼭 인도해야 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계약상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유일하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행 보증을 받고 선화증권의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그러한 상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보증도에 따라 인도를 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도이기 때문에 은행이 보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은 실제로는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렇죠. 운송인, 운송 취급인은 은행의 보증을 받고 인도했으니까.
자, 그래서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화증권과 상관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그러니까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은행 보증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운송물 인도 청구권은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도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 취급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운송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송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거나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에요. 다만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이루어지고 90% 이상은 무슨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이제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을 받아서 운송물을 인도한 거니까 결국 그 발생한 손해는 이제 은행이 책임을 실제적으로는 지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운송인, 운송 취급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구권 경합이 있어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 불법행위 책임, 어떠한 청구원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자, 1992년도 2월 14일 대원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보증도에 의한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의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운 해가지고 뭐 똑같죠. 문구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 국가라 판례법 국가는 아닙니다. 불문법 국가고 성문법 국가인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유사 판례를 많이 찾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뭐 로엠비인가요? 또 웨스트로 보면 외국의 경우에 웨스트로 뭐 판례 요지가 쭉 그 뭐 군대 무슨 명령 뭐 주문이랄지 뭐 이런 기본 요지가 쭉 뭐 군대 명령서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뭐 판례법 국가, 불문법 국가, 뭐 성문법 국가 뭐 여전히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법 국가도 성문법 국가도 판례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요. 또 판례법 국가도 공법 영역에서 많은 성문법가 제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뭐 자기가 키우는 애완 강아지가 잘못되어서 뭐 어떻게 되었다, 뭐 저 뉴욕주 옛날 판례서부터 판례법 국가로 뭐 공부하러 유학 간다거나 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요. 요즘은 그 공법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정법이 있고요.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이 판례법을 많이 참조합니다. 판례법이 사실상 그 케이스의 운명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뭐 영국이 이제 대표적인 판례법 국가죠. 판례법의 기원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실제로 뭐 판례법 체계하에서 사법 영역에서 역할하게 되고요. 공법 영역은 이제 의회가 많이 역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뭐 사법상 여러 판례법에서 발전한 고전적 원칙을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많이 어떤 지키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기관이다. 물론 이제 그 영국의 대법원은 오랜 기간 그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원은 하우스 오브 로우즈라고 그러죠. 귀족원. 법사법위원회가 이제 해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사법개혁으로 상원으로 분리된 독립된 대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공법 영역에서도 보다 진보적인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독립한 그런 국가적 차원의 대법원이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그 영국 의회 양원제죠. 상원, 하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상원 하우스 오브 로우즈의 사법위원회가 대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 그 의회 체계상 상원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실권이 없는 그런 기구라고 보는데요. 뭐 명예직이고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대법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이 여러분 그 영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정부 시스템 관련해서 로크라는 사람이 이권 분립론 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하고 좀 대비됐죠.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은 입법행정 사법,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독특한 작용을 몽테스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몽테스키의 사상은 그 최초의 헌법 국가인 미국에 영향을 주어서 미국이 이제 엄격한 상권 분립 국가가 되고요. 이제 로크의 권력 분립론은 뭐 이권 분립론이라고도 하고요. 뭐 사권 분립론이라고도 합니다. 뭐 권력 분립론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하우스 오브 로우즈랄지 뭐 이런 그 의회가 오랜 기간 사법권을 행사해 왔어요. 영국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권 분립론에 부합하죠. 그래서 왕 그리고 수상을 중심으로 이제 왕은 이제 국가 원수고 수상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있죠. 그래서 수상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권 분립론적 체계가 오래 유지되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하우스 오브 로우즈가 의회 쪽이고요. 당연히 법원은 그렇게 되면은 의회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다는 일은 공법 영역은 잘 못 건드리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 사법 영역에서 어떤 고전적인 원칙을 사법은 이제 시장 관련한 것이죠. 고전적 원칙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새로운 어떤 민주국가 체제에 따라서 뭐 대법원이 만들어졌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국은 여전히 형식적이지만 왕이 상징적 군주로 있고요. 뭐 왕의 대권이랄지 국제법 공부하시면은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 어떤 외교나 뭐 이런 관련해서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뭐 왕의 대권적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 외교부의 어떤 견해를 그대로 존중한달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다가 샜는데요. 이게 지금 뭐 거의 판례법 비슷하게 동일하게 있겠죠. 나와 있습니다. 자, 상법 제 820조 제 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거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죠? 그 선화증권 제시가 없으면 인도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건 운송인의 의무예요.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선화증권에 화체되어 선화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화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 통지가 필요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뭐 보증도의 상관행에 따라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화증권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제거래에서 지시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배서를 통해서 그 권리가 전전 유통이 돼요. 전형적인 유가증권이고요. 지시식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선적서류 하나로 이걸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신용장 대금,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에 준하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고 선화증권을 통해서 운송 중인 물품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 우리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bill of lad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우리가 국제거래의 혈액이다. Bloodhood of International Trade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서가 이 선화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는데 그 선화증권 소지인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이게 지시식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지명채권에서 요구되는 양도 통지 같은 게 필요치 않아요. 그 채권 중에 우리가 지명채권, 뭐 지시채권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런 공부하시면은 그 지명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채권이고 이게 뭐 배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시식이 아닙니다. 배서나 이런 걸 통해서 양도되지 않아요. 이 지명채권을 양도하려면은 그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뭡니까?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지시식 채권이 되어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이면은 양도 통지 없이 누구나 정당한 소지이면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991년도 판례입니다. 역시 보증도, 이 보증도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선화증권에 화체되어 선화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고 방금 설명드린 거죠. 가사 선화증권의 취득자가 운송물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인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에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을 취득했는데, 뭐 아까 운송 중인 물품이 매도될 수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지시식으로 발행되고 뭐 이게 전전 유통되고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선화증권 취득자가 있다. 그런데 이자가 그 보증도 사실을 알고 지금 보증도에 따라 화물이 딴 사람에게 인도되었다. 이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상업거래를 규율하는 사법 원칙에 있어서 그 유통성 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의 대정의는 뭡니까? 사법의 대정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정당한 정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여러 원리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당한 권리자에게 정당하게 그자의 권리를 주자. 이것이 사법상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명의신탁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를 찾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 진정한 권리자에게 진정한 정의를 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계약법에 의해서는
그리고 사법 전 영역에서의 신의성 실현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하나의 어떤 사법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이제 유통성입니다. 유통성. 거래의 유통성인데요. 이 유통성 관련해서 이 선화증권은 지금 아까 그 양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게 지시식이고요. 물품의 소유권을 화체하는 것이고 뭐 화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그래서 어떤 형식주의, 형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화폐라는 건 근데 화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통성이라는 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폐인데 화폐라는 것은 형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은행권 하면은 뭐 위조하기도 어렵죠.